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적인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 하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을 마치 제가 옆에서 가이드해드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따라가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유명한 미술관에 딱 갔는데 와, 작품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뭘 봐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쵸? 특히 반 고흐처럼 인생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인 예술가는 그냥 그림만 쓱 봐서는 그 깊이를 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반 고흐 미술관의 전시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그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작품들이 왜 그렇게 변해갔는지,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훨씬 더 깊이 있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일단 미술관 가실 분들을 위한 꿀팁부터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엔 고흐의 아주 어두웠던 네덜란드 초기 시절, 그리고 파리에서 색채가 확 바뀌는 시기, 그 유명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아르 시절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희망과 고뇌가 뒤섞인 마지막 작품들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직접 미술관에 가신다면 정말 유용할 꿀팁 몇 가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진짜 현지인처럼 여유롭게 보고 싶으세요? 그럼 무조건 시간입니다, 시간. 제일 좋은 건 오전 9시, 문 열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 11시만 넘어가도 와, 해바라기나 아몬드 나무 앞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사람들 어깨 너머로 그림 보는 거랑 정말 고요하게 작품이랑 나만 마주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 이거 꼭 활용하세요.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면 훨씬 재밌고요. 마지막으로 미술관이 총 4개층인데 이게 다 고흐의 인생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헤맬 일이 없죠. 자, 팁도 얻었으니 이제 진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보죠. 1층입니다. 여기에 들었으면 딱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반 고흐 그림 맞아? 하고요.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색감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그림들이 걸려 있거든요. 바로 네덜란드 시절 작품들입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은요, 고흐가 정말 잘 알던 드흐로트 가족을 모델로 그린 건데요. 당시 네덜란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줘요. 희미한 등불 아래서 저 투박한 손으로 감자 하나를 나눠 먹는 모습, 여기서 고흐는 어떤 꾸밈도 없이 그들의 진짜 삶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이 네덜란드 시기 그림들은 사회 현실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고, 그래서 색도 흑빛처럼 어둡고 형태도 되게 무겁고 두툼해요. 우리가 아는 고흐랑은 정말 다르죠. 근데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나중에 파리에서 겪는 그 엄청난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겨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거든요. 마치 다른 화가의 전시관에 온 것처럼요. 여기가 바로 파리 시절입니다. 고흐가 인상주의를 만나면서 말 그대로 그의 팔레트에 혁명이 일어난 곳이죠. 자, 이 두 그림 좀 보세요. 왼쪽이 네덜란드 시절, 오른쪽이 파리 시절 자화상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와, 정말 극명하죠? 어둡고 칙칙했던 색이 얼마나 화사하고 밝아졌는지, 붓터치도 훨씬 자유롭고 생동감이 넘쳐요. 이게 바로 인상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에서의 인연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반 고흐 스타일이 바로 여기서 싹 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인상주의, 전묘법,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파리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힌 고흐는 이제 새로운 빛을 찾아 떠납니다. 바로 프랑스 남부의 아르.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곳에 그 뜨겁고 눈부신 햇살 아래서 고흐의 예술혼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요. 우리가 아는 고흐의 대표작들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건 정말 사랑스러운 사연이 있어요. 동생 테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를 위해 선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죠. 근데 이 그림의 구성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좀 독특하지 않나요? 배경은 평평하고 나뭇가지는 화면을 과감하게 가로지르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자포네즈리, 즉 일본 미술의 영향입니다.
당시 유럽 예술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목파나 우키요에가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고흐도 완전 덕후 수준이었죠. 일본 미술 특유의 저 대담한 선, 평평하게 칠한 색, 그리고 그림의 일부를 싹둑 잘라낸 것 같은 과감한 구도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딱 그런 스타일이죠. 고흐가 동생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남쪽은 일본 같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가 왜 그렇게 아르의 햇빛을 찾아왔는지. 그에게 아르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일본 판화 속 세상을 현실에서 만난 것과 같았던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바라기. 이 그림에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이 타오르는 듯한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고흐는 딱 3가지 톤의 노란색 물감만 썼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노란색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채롭고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해바라기는 그냥 꽃이 아니라 빛이고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르에서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아르의 침실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내 방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고흐는 이 그림의 색깔 하나하나에 아주 특별한 감정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색들을 통해서 완전한 휴식을 표현하고 싶었어. 라고요. 그러니까 저 옅은 라일락색 벽, 피처럼 붉은 이불, 이 모든 색이 휴식과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생레미와 오베르 시절,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죠. 이때의 그림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면의 고통과 폭풍 같은 감정, 그러면서도 자연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막 뒤섞여서 휘몰아치운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작품 앞에 섰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이 그림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일종의 유서처럼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2가지 시선이 있죠. 한쪽에서는 저 시커먼 하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다른 길, 불길한 까마귀 떼를 보면서 아, 이건 절망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봐요. 아니, 저 황금빛 밀은 풍요로움이고 저 까마귀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희망일 수 있다라고요. 어쩌면 고흐의 마지막 마음속에는 이 절망과 희망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국 이 그림을 어떻게 읽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이 마지막 붓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독한 고통과의 싸움이 끝났다는 마침표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 모든 고통마저 끌어안으려는 삶에 대한 마지막 포옹으로 보이시나요? 반 고흐는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떠났습니다.